준비한 내용은 그 북극 항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컨테이너 운송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뭐 벌크선과 같은 뭐 부정기선, 컨테이너선과 같은 정기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사실 컨테이너 운송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항지들을 경유하면서 다품목 소량 단위로 운송되는 여러 가지 화물들을 배에다 선적해서 운항을 하고 있죠. 수에즈를 경유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서유럽으로 들어가는 이 항로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각 기항지마다 뭐 생산 거점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지국도 있고, 소비 거점도 있고, 이런 생산지와 소비지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뭐 기항하는 이런 정기선 형태의 컨테이너 운송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북극 항로라고 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가 갈수록 이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에 따라서 뭐 해빙도 점차 많이 녹아서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유럽에서 여기 베링해를 통해 가지고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오는 항해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제 북극 항로가 기존에 아시아에서 유럽 가는 그 수에즈와 지중해를 통해서 가는 그 항로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 그리고 항해, 시험 항해가 되겠죠. 시험 항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로 얘기하는 거는 항해 거리가 단축된다는 그 내용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아시아에서 유럽 가는 게 한 22,000km 정도 되었다면, 북극 항로를 통해서는 약 15,000km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한 6,000에서 7,00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항해 일수도 뭐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다. 지금 이 내용들은 제가 생성형 AI하고 며칠간 그 북극 항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그 장점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뭐 이 중에서 물류하고 관련된 부분만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붉은색으로 표기를 했고요. 가장 1순위가 뭐 항해 거리의 단축으로 인한 뭐 연료 절감, 그리고 트랜짓 타임 축소, 그리고 수에즈 운하에 대한 의존성을 조금 이제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부산이 전략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북극 항로의 허브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신조선 발주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조선 산업이 현재까지도 우리가 기술이 좋죠. 조선 강국이라고 현재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머지는 뭐 조금 정치적인 이유들, 과학기술적인 뭐 이유들이 한 몇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을 다양화할 수 있다. 몇 년 전에 수에즈 운하에 에버그린 선박이 그라운딩 됐던, 그로 인해 유럽 가는 모선들이 먼 길을 이제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것은 뭐 단순히 물류 말고 생산, 소비, 여러 가지 개념들을 포함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환경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죠?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 저는 솔직히 북극 항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도 많고, 물리적으로 운항이 가능하더라도 이게 돈이 돼야 실제로 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같이 컨테이너 운송하는 이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화물들을 운송을 하기 때문에 그
극한의 지역을 통항을 하는 그 북극 항로를 통해 운송하는 것이 안전한 운항이 가능할까? 이거는 선박에 대한 그 안전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화물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운송을 의뢰한 그 화주인데 내 물건이 북극해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으로 수입이 된다 가정을 해보죠. 저는 되게 좀 많이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화물을 그냥 실는 게 그냥 뭐 선사에 운송 의뢰해서 선사에서 뭐 실어 오는 것 외에도 보험도 들어야 될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있을 텐데 이 북극해를 경유한다는 것이 사실은 위험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쇄빙선을 이용한다거나 뭐 러시아 지역을 통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거리가 줄고 그 다음에 연료비를 절감할 수는 있다고 해도 그 외에 부속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컨테이너 운송 측면에서 한 서너 가지 정도 제가 가진 의문점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북극 항로 하면 기존 항로와 대비해서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항상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죠? 유럽에서 아시아 지역까지 기존 최대 22,000km에서 뭐 15,000km까지 한 30% 이상 거리가 이제 줄어든다. 로 인해서 항해 일수는 뭐 7일에서 뭐 최대 열흘까지 줄일 수 있다. 라는 것인데 특히나 컨테이너 운송, 전기선이죠. 전기선이 거리의 개념인가? 거리가 짧을수록 반드시 운송비가 낮아지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화물을 대량으로 운송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운송 거리하고 운송료하고 비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와 같은 컨테이너 운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뭐 책에서도 이런 말 많이 나올 겁니다. 단위당 운송 원가라는 말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단위당 운송 원가를 낮출 수 있으면은 거리는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허브앤스포크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택배 주문을 하면 제 핸드폰으로 물건이 어떻게 배송되는지 자주 확인하는 편입니다. 보고 있으면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지금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화방이 있는데요. 뭐 펜이든 무슨 뭐 잉크든 뭐 이런 물건을 주문하는 그 샵이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 그래서 대구에서 그 물건들을 주문하면 우리가 거리인형으로 보면 대구에서 부산으로 바로 내려오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택배업 같은 경우에도 허브앤스포크 방식으로 물류망이 구성된 대표적인 업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허브가 내륙 허브가 만들어져 있는 뭐 천안 지역으로 1차적으로 물건들이 모이고요. 그리고 천안에서 다시 큰 차량을 이용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이와 같이 물류라는 것은 저는 거리의 개념은 꼭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컨테이너 운송, 그리고 컨테이너 운송의 특징은 FAK라고 하지 않습니까? Freight All Kinds. 다품목 소량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허브앤스포크에 따라서 물류망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송 거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 이슈에서는 항상 이 거리를 많이 강조를 하죠. 물론 거리에 해당하는 그런 운송도 있겠습니다. 뭐 단일 품목 대량 화물 운송이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뭐 탱커나 뭐 벌커나 뭐 이런 선박들은 한 가지 운송, 한 가지 화물, 그리고 한 화주를 대상으로 그 선박 운항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북극 항로의 장점에서 얘기하는
거리의 단축이라든가 연료 절감, 그리고 운항 일수 단축은 분명 장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기선 운송보다 실제 물류에서는 다품종 소량 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 운송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북극 항로가 이런 FAK를 대상으로 하는 컨테이너 운송에도 방해할 수 있는 항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컨테이너선이라는 거는 전기선 네트워크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 항구들을 경유하면서 화물을 내리고 계속 올리고 이렇게 회전율을 높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북극 항로를 경유하는 이 항행 거리 내에 경유할 수 있는 항만들이 없습니다. 뭐 항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역에 뭐 생산이나 소비 거점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반면에 우리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유럽 항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시아 지역과 같은 생산국들이 있고 소비국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랜 기간 운항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서플라이 체인. 화물이 있어야 운송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운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화물이 확보되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죠? 저는 마리타임과 트랜스포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요거를 좀 생각을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선박이 운항이 가능하다 이런 기술적인 측면들 있잖아요. 항해와 관련된 거, 그거는 사실 해운의 문제는 아니죠. 그런 기술 부분들은 항해와 관련된 마리타임적인 측면들이 많은데, 주로 지금 얘기되는 것이 이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마리타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항해가 가능하냐 마냐, 그리고 뭐 거리가 얼마나 되냐, 그리고 연료는 얼마나 절감할 수 있냐, 이런 문제인데, 상업운항 쪽으로 혹은 영업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운송이 가능하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운송 경로가 새롭게 확보가 되더라도 그 경로 내에 확보할 수 있는 화물이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배가 돌아다닐 수 있으면 뭐합니까? 화물이 있어야지. 그리고 동시에 지금은 그 운송이 가능하냐, 항해가 가능하냐, 그런 어떤 내항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화물이 그런 극한의 환경에서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가망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제가 화주인데 북극해를 통해서 운송이 된단 말이죠. 저는 많이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북극 항로 말고, 만약에 그런 선택권이 있다면 기존의 항로 수에즈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는 그 쇼핑 라우트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북극 항로가 컨테이너 선사 업계에서 얘기가 나온 건 꽤나 오래 됐습니다. 20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2010년 초반쯤에 유럽 쪽에 있는 선사들이 북극 항로 운항을 실제 시범 운항을 한 적도 있고요. 이 선박 이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벤타 머스크라는 선박이 있었습니다. 머스크에서 유럽을 출발해서 북극해를 거쳐서 한국에 기항을 했던, 시범 운항을 해서 한국에 기항했던 그 벤타 머스크라는 선박이 있었는데요. 운항은 가능하지만 돈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게 시장성이 없다는 것이죠. 시장성이. 여기 전부 다 경유지 항만들을 통해서 화물을 계속 싣고 내리고 이런 제조업체의 서플라이 체인 안에 이 항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북극 항로 같은 경우에는 운항만 가능한 것이지 공급망적 측면에서 본다면 전혀 이점이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사실은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겠죠. 그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뭔가 검증되거나 아니면 확실하지 않다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북극 항로는 저는 처음부터 사실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금 허무맹랑한 소리같이 들리기도 하고 그 운항만 되면 뭐 하겠느냐. 운송할 수 있는 짐도 없는데 그리고 극단적으로 저는 제가 그 입장이면 어떻게 될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화주라면 저 항로를 통해 들어오는 저 항로를 이용해서 짐을 수입할까? 수출을 할까? 라고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저 역시도 확신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특히나 전기선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여러 가지 화물을 운송해야 되기 때문에. 가덕도에는 조선시대 후기에 세워진 교육하지 않고 문가로 잠그고 있겠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척화비가 가덕도 천가초등학교 교정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일제시대에 여기저기 이제 버려져 있던 게 발견이 되어서 지금은 천가초등학교 교정 내에 이 척화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100년이 지난 지금의 그 척화비가 세워진 가덕도 일원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국 항행 무역선이 하루에도 수십 척씩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이 척화비를 보면서 묘한 생각이 드는데 그 같은 시기에 일본과 조선 그 두 나라를 비교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문호를 적극적으로 이제 개방을 했죠. 그 당시에 서양은 뭐 아시아 지역의 여러 식민지를 만들어서 지금의 역사 관점으로 보면은 뭐 착취의 시대였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게 뭐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그 당시로 봐서는 또 지금과는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서양의 그 식민지 정책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에 큰 흐름을 읽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북극 항로 문제가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그냥 생각해버리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북극 항로 내용들을 컨테이너 전기선사 입장에서 간단하게 그냥 기록만 해봤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을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없습니다. 항해 일수가 거리가 짧다고 무조건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항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될 일도 아니다. 수익 사업이란 것은 수익성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죠. 기존에 공급망이라는 것이 수에즈를 통해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는 이 항만들을 중심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컨테이너 전기선 그리고 전기선이라는 개념이 정해진 시간에 항구를 들어가고 나가고 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런 정시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당연히 좀 있겠죠. 그죠? 매년 동일한 시간대에 항로를 오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안정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그리고 컨테이너 전기선이라는 이제 그래서 정시성이나 수익성들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는 북극 항로는 사실상 상업 운항을 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품종 소량 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 전기선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단일 품목 대량 화물 운송을 하는
일반 벌커들, 그리고 뭐 탱커들, 이런 선박들은 일부 정말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만큼 운송 원가를 줄일 수 있다면, 뭐 보험료니 뭐 쇄빙선 사용료니 이런 것을 이제 제외하고, 그죠? 그렇다면 장점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화물들이, 해상 운송들이 지금 이제 컨테이너화가 많이 진전되면서 많은 화물들이 컨테이너 선들을 이용해서 수입 수출을 운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송 측면에서는 북극 항로는 장점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선사들도 결국 북극 항로 운항을 중단했다는 점이 그런 저의 생각들을 조금 뒷받침은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너무 거창한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북극 항로라는 이런 그 담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는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컨테이너 운송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던 몇 가지의 이벤트들을 몇 가지 좀 적어 봤는데요. 파나마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는 뭐 컨테이너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로, 지금의 우리가 남북 항로, 그리고 동서 항로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간 항로들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저는 이 파나마 운하하고 수에즈 운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가 처음에 건설된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반대들이 있었죠. 이거 해서 뭐 할 것이냐, 뭐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이 그렇게 많냐,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할 가치가 있느냐, 뭐 이런 여러 반대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지금 이용하고 있는 동서항로, 남북항로에 큰 기반이 만들어졌다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어 재래식 운송 가역 시스템에서 컨테이너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단위당 수송 원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컨테이너 하역 운송 시스템이 컨테이너 운송 자체의 물류 운송 자체의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시장 경제로 일부 편입이 되면서 전 세계의 공장이 되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로를 따라 제조업의 서플라이 체인이 글로벌하게 만들어지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얘기들을 90년대 이후부터 많이 듣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때부터 공장들을 여기저기 전 세계적으로 짓고, 그리고 물건을 조달함에 있어서도 로컬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조달하는 게 이제 일상적인 제조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생산 물류가 글로벌하게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항로 하나 생긴다고 이것이 이제 수익성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실제 화주들이 이용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난달에 잘못된 모습처럼 세상이 변하고 있고, 혹은 변하기 위해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저 자신한테 그냥 하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저도 뭐 앉아서 뭐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고 업계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문도 그렇고, 아니면 뭐 논문도 그렇고,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에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북극 항로의 경우에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망상에 가까운 생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미래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제 스스로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북극 항로는 컨테이너 운송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